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슬슬 단기 조정을 줄 때도 되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떤 공포 재료로 단기 조정을 줄지 아니면 그대로 상승을 이어갈지 정말 하루하루 예측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국내 계좌는 벌써 8% 위로 올라온 상황이며 S&P 500도 양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나스닥의 강세로 인해 국내 계좌 나스닥 2배 레버리지가 무려 1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직투 계좌가 드디어 1년 만에 마이너스 한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좌 양전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1년 2개월 만에 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가 드디어 양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하락장 장기 투자 여정에 대해 그 어떤 시황 영상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에 대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 전에 어제 중요했던 소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겠죠? 어제 미국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변동성은 바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잠시 하락을 보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공유드리도록 하고 먼저 금일 맵을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되었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발표입니다. 2.6%로 발표되었는데 저번에 발표되었던 잠정치 2.7%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됩니다. 맨 처음에 속보치로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잠정치로 발표가 되고 마지막에 확정치로 발표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확정치 2.6%로 발표가 된 겁니다.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발표가 되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는 덜 강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에 시장은 이 발표를 보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장이 중간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게 바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발언이 나옵니다.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점도표의 전망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올해 내내 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5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고 올해 내내 이 금리를 쭉 유지하겠다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매파로 불리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도 살펴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면 서비스 분야는 아직 둔화하지 않았고 임금 상승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서비스 분야와 임금 상승률을 보면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번 은행 파산 사태가 광범위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은행 파산 사태 우려를 줄여주었고 5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전망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출렁임은 당연히 그때그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 금리 인상 막바지 시기 어딘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비해 미국 국채 금리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까지 올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톱니바퀴가 부서져서 인하로 돌아서더라도 금리 인하를 올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맡았던 마이클 버리가 트윗을 올렸는데 그때 팔라고 말한 건 내 잘못이다 라고 자신의 매도 권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마이클 버리가 언제 팔라고 했었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지금으로부터 2달 전 1월 31일에 마이클 버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팔아라 라는 말만 남기며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저 말 듣고 꽤 많이 팔았을 겁니다. 여전히 강한 비관론자들의 팬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저 시기를 우리가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매도 타이밍을 살펴볼까요? 저 검정색 동그라미에 마이클 버리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은행들의 위기에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달 동안 9%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의 계좌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만약 저때 쫄아서 매도했다면 은행 위기 때 쫄아서 매도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냥 보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경제 공부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그로 인해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뚝심 있게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솔직히 재미도 없고 멋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몇 배 이상 불려줄 유일한 투자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와 멋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득을 늘리면서 재미를 찾고, 멋은 운동을 통해 찾으면 되는 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자산을 불리는 거지 재미와 멋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USD가 드디어 1년 2개월 만에 양전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하락해 있지만 가장 먼저 양전한 종목이 되었는데요. 하락장에서도 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웅줍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10배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처음 매수한 게 바로 1월 10일입니다. 바로 저 동그라미가 첫 매수 타이밍이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락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질 때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조금씩 웅줍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저 역시 엔비디아와 반도체, 거품이었나? 라는 생각을 잠시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웅덩이에서 줍줍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웅줍을 진행하니까 평단가가 조금씩 내려왔겠죠? 첫 평단가는 48달러였지만 그게 40달러, 35달러, 30달러, 그리고 28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췄어도 계좌는 마이너스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니까 이번 반도체 사이클 바닥이라는 기대감과 챗 GPT 수혜로 AI가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급등과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으로 현재 평단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 버티는 게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기 투자는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라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던 그 1년이라는 하락장, 과연 어떤 악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패닉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매수했는데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끝없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젠슨항 CEO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도 가격 인상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진 압력으로 연결되기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던 3월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핵심으로 불리는 GPU, 독점 시장으로까지 불리는 이 GPU가 주문이 취소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무려 5일 동안 20% 폭락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그때 믿음이 사라지겠습니까? 독점이라고 여기고 경제가 안 좋아도 GPU는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었을 텐데 말이죠. 거기에 가격 인상은커녕 GPU 가격은 폭락하기까지 합니다. 마진 압력에 더 악재가 터진 것이었죠. 반도체 향후 3년 동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엄청 많이 들려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매번 최악을 달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계속 하향했습니다. 예상보다 우리 실적 더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계속 미리미리 언지를 주었고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반도체 하락을 얘기했었습니다. 대폭락을 얘기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함께 폭락을 맞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파산 사태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자 가상화폐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그래픽카드 수요 감소로 연결되며 실적이 계속 악화되었었는데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좌는 회복될 기미 없이 이런 악재들만 쏟아지면서 저를 테스트했습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서 이런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악재를 버틸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나 이 하락장, 악재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니까 최저점까지는 당연히 못 낮추겠지만 그 중간 어디까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됐었고 드디어 USD가 가장 먼저 양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죠.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나 지금 이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고 줍줍하면 결국 양전하는 순간은 찾아온다. 그리고 여전히 깊은 웅덩이임에도 곧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역시 곧 계좌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0%를 넘어 300%, 500%까지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은 제 영상을 통해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것 또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만 활용된다면 무조건 계좌는 양전하고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면 좋은 자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 우상향 안 할까요?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겁니다. 돈만 있다면 저도 강남 부동산도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강남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투자 자산이 바로 미국 증시라는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훨씬 심하고 매도 버튼과 매수 버튼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처럼 장기적인 보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위 1%의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보유라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가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서울 부동산과 미국 증시를 보유해서 10년 넘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확신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제 삶, 소득, 자산이 우상향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